憲法改正を含め公約に掲げた政策課題について力強く取り組み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그제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죠. 일본 집권 자민당이요,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뭐 거의 압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다 이런 표현이 그래요? 그 어울릴 것 정도예요? 같습니다. 예, 저도 놀란 것이 역대 중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사실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어요. 네네. 2019년에 480석 중에 308석. 근데 그 기록을 이번에 자민당이 316석을 석권했으니까 깬 거죠. 네. 그럼 자민당은 1986년도에 나카소네 총재가 있을 때 300석을 넘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의석수가 500석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465석인데도 300석을 넘는 그 기록을 보였고 또 2012년에 예.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또 자민당의 압승을 거두었는데 그때는 300석이 약간 모자라는 294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봐도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 쓴 글이 맞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로 네. 한 정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태평양 전쟁 이후로 예, 1945년 이후. 정말 역사적인 압승이다 이런 말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호사카 교수님, 다카이치 총리의 아이돌급 인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잇따라요. 예, 사실 그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높았습니다. 75% 정도였고 네. 요새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70% 가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그 이유가 먼저 그 현재까지 일본 총리는 그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이 대단히 많았는데 솔직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해서 또 도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그 제재를 일본 쪽에 가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이 다카이치 지지를 오히려 도와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가지고 다카이치가 여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기타 다카이치가 인기가 있다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이쪽에서 보면 먼저 더 조금 말씀드리면요. 예, 조금 더 말씀. 그 일본 여성들의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여성들은 한국 여성보다 조금 비교하면 약간 소극적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는 그러한 틀을 깬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또 개인적인 면모가 또 그렇게. 예. 외모는 별로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좀 문제가 개인적인 되는데, 면모. 개인적인 모습들, 캐릭터가 굉장히 그 일본 여성들 또 남성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특히 30대 초반까지는 그 10% 이상의 지지율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는 분석까지 더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사실 우리가 압승이다, 뭐 다카이치가 이끌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이제 개헌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요미우리 신문이 이 선거에 앞서서 총선에 나온 이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권 자민당과 저렇게 열린 여당 파트너인 유신회 이 후보자들이요, 헌법 개정에 저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호사카 교수님, 그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게 핵 공유 가능성, 이게 솔솔 나오더라고요. 예, 그 사실 그 일본은 현재까지 비핵 3원칙이라고 했어요. 핵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보유하지도 않고 또 반입하지도 않겠다. 막 이런 것을 쭉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유일의 비폭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원폭을 맞았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러나 자민당하고 또 특히 일본 유신회가 핵 공유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 유신회는 더 적극적으로 핵을 네. 그 실제로 보유해야 된다. 공유라고 하면 그 미국 쪽에 핵을 공유한다. 막 이런 이야기인데 일본 유신회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예 자체 보유해야 된다까지. 예. 네. 아니 근데 핵 공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핵우산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지금 나오는 게. 나토 핵 공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일본의 우파의 예. 변호사라고 하고 한번 불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토 총리가 이제 1967년에 그 비핵 3원칙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네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핵을 제조하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걸 어기지 않고도 핵 공유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예. 사실 가능합니다. 뭐냐면 제조를 안 하면 되죠. 미국 것만 쓰면 되죠. 네. 미일 동맹 차원에서. 그다음에 보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거니까. 네네. 그리고 반입 금지라 그러는데 일본 육지에만 안 오고 일본의 잠수함에 미국의 핵 미사일을 경우에 따라서 탑재하면은 이거 반입 아니라고 얘기할 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먹는다면은 비핵 3원칙을 건드리지 않고도 사실상 나토 모델에 따라서 네. 미국과 일본이 핵 공유할 정당성을 확보할 논지는 있습니다. 그런 핵 공유에서 지금 이제 뭐 자체 핵 보유까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정치권에서. 어쨌거나 이번 선거로요. 자민당이 개헌선인 310석을 이제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게 뭐 거의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힘을 받게 된 다카이치는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憲法になぜ自衛隊を変えちゃいけないですか。当たり前の憲法改正もやらせてください。 그러니까 자위대를 이제 헌법에 넣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전쟁 국가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평화 헌법이 있잖아요. 이걸 깨겠다는 얘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다시 한번 네. 다카이치 총재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 속내는 아닙니다. 예. 전쟁 국가가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자강하는 일본이 되겠다.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네. 그리고 일본의 그 대법원이 50년대부터 주권 국가로서 자위권을 확보하는 거랑 헌법 제8조 그 전쟁 능력을 전력 보유 금지랑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네. 그 구조 때문에 일본은 그러면 뭐 다른 나라 적대 국가가 침공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 그랬거든요. 자국을 방위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일본 헌법 정신과 부합된다. 네. 구조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미 일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는 일본의 자위대의 방위력 증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다카이치 총재 입장에서는 자민당 내에 그러한 파벌 세력이라든지 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하는 게 뭐 잘못됐냐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헌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한 발언을 하는 네. 보수 우익 세력을 달랠 이유가 없거든요. 아. 워낙 자기의 입지가 굳어졌기 때문에 네. 전후 최고의 압승을 거둔 총재이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자기 갈 길을 마이웨이를 갈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일본의 지금 안보 정책 얘기를 유달리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일본의 안보 정책이 우리 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분석이 나오고도 있다고 하지만 개헌이 또 속도를 낼 거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현실화가 되면 자위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부터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자위대의 군대화라는 거예요. 아니 자위대는 그냥 사실상 이미 군대 아닙니까? 근데 이거 무슨 얘기죠? 사실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준군사 조직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 제국군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 뒤로 군대 보유가 사실상 안 됐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 간의 냉전이 본격화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일본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게 네. 경찰 예비대 그리고 해상 경비대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점점 약간 군대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게 자위대예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 제국 육군과 일본 제국 해군이 경찰 예비대, 해상 경비대를 했다가 이것이 해상자위대, 네. 그다음에 항공자위대, 육상자위대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해가지고 자위대 관계자 한번 만났는데 제가 놀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이제 그 군인 연금이라는 게 있죠. 예. 근데 일본 자위대는 그런 연금이 따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으로 대신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쪽으로 조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군대가 아니구나. 연금에 있어서도 군대가 아닌. 예,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포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외,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지만 집단적 자위권 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위대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형식으로 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미묘하게 바뀌는군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건 자위대가 그만큼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아닌 좀 이 동북아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90년대부터 계속 그 미국이 그런 요청들을 일본에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헌이 된다면 예. 자위대 성격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명칭이 바뀌겠죠. 그럼 지금 제가 추정키로는 일본 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자위대라는 명칭부터 바꾼다. 타이틀을 이제 띄어내고 군대로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연금도 군인 연금이 또 생기겠죠. 그렇군요. 방위력이 아니라 또 군사력으로 바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번째는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위대 무력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건 호사카 교수님,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현재까지 자위대라고 하면 그 타국이 일본을 공격했을 때만 방어한다 이러한 개념이었는데 사실 2015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그러한 법을 아베 신조 내각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동맹국이 타국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고 무력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국가 나라가 존립하기 힘든 그러한 사태가 되었을 때도 그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것도 좀 애매하지만 그냥 방어만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좀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7일에 대만 유사시에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존립 위기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결국은 자위대를 주둔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는 그럼 앞으로는 뭐 해외 파병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거기까지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고요. 지금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은 좀 해상에서 적기지 공격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상륙하거나 이런 것은 헌법을 확실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헌법이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보통 군대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그 우리 한국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것도 거론이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확대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그 사실 동맹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맹 관계가 있는 나라 그리고 혹은 집단적 동맹 관계죠. 말하자면. 네, 그 경우는 그
하나의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공격을 받을 때 다른 나라한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군대를 출동시켜서 무력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계속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 영국, 또 기타 여러 나라하고 중군사동맹 사실상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어 가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우리하고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그 한국이 거기에 그 악사라는 게 있어요. 악사라는 게 뭐냐고 하면 군사 물질 무기 교환 협정입니다. 이것을 맺으면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 되는데 요새 영국하고도 그리고 이태리하고도요. 그 악사를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하고 일본만 완벽한 군사동맹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중군사동맹이라는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고 일본은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영국, 뭐 이탈리아까지 준군사 동맹을 더 확대하고 이제 개정까지 수순으로 가게 되면은 뭐 예컨대 뭐 미국이 지금 이란과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란 상황에 만약에 이게 혹시나 만약에 더 악화되면은 여기에 일본이 껴들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 거기는 더 그 지금 상황에서는 법을 더 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란은 좀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런 것이 그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막 그럴 때도 예를 들면 유조선이 오지 않게 됐다. 이거는 일본의 국가적인 위기다. 이거 위기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도 그 대만 해협을 유조선이 통과할 수 없게 되면 이거는 일본의 국가 위기 사태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 요새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가 자위대 이제 헌법 개정 이후에 이제 달라지는 가능성을 짚어보니까 도대체 그럼 일본 자위대는 군사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슬슬 궁금해집니다. 한 미국 군사력 조사기관에서요. 최근 발표한 2026년 군사력 랭킹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금 한국이 5위, 일본은 한 7위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김대우 평론가. 아니 순위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숫자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뭐 우리 국방력이 그만큼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물론 이제 중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좀 약간 다른데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동북아 군사력에서 질적 우위를 누가 갖고 있냐? 그러면 항상 순위에서 일본이 1등이었어요. 자위대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많은 국방비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실 일본하고 이 국방비만 비교해 보면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무기라든가 이런 구매 비용은 훨씬 더 어쩔 때는 일본을 앞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적이 아시다시피 북한이잖아요. 그 북한 방어에만, 북한 억제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 공군력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아직도 강합니다. 해상 항공 자위대. 해상 항공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에서 오는 적을 막는 거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이 아닌 뭐 공중이나 해상 여기서는 조금 전력의 차이가 난다 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일단 하늘부터 볼게요. 저희가 이제 김대웅 위원에게 사전에 한일 간의 공군 전력 한번 비교해달라고 분석을 드렸거든요. 지금 공군 전력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전투기가 한 약 400대 정도 됩니다. 400대 정도 되는데 일본 항공자위대는 300대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0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은 아직도 3세대 전투기 KF-5, EF를 한 60여 대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잘 보시면 F-15J, F-2, F-35 다 4세대 이상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100대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전투기의 질적 능력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조기 경보기도 한 17대 정도 우리보다 그렇군요. 꽤 예. 좀 격차가 있죠. 근데 일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이제 방공식별구역, 예. 자디즈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디즈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이제 유럽에 비교해 듣자면 저 포르투갈부터 폴란드까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는 몇 개 기지에 이렇게 다 예.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은 약간 분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예. 비행 시간이 길고 좀 고가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여쭤보면 해군력은 어떤데? 해상에서의 전력 비교해 보면요. 해군력도 사실 우리 해군이 예.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양 작전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5,000톤급 이상, 그러니까 배수량이 5,000톤급이 넘는 함정들이 위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일본이 개발한 F2란 전투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전투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투기 가운데 예. 연료 탱크를 2개를 달고 대함 미사일을 4발까지 달 수 있는 전투기는 일본의 F2가 유일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정도로 그 대함 공격 능력,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오는 적을 상대하는 능력은 사실상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군사력을 냉전 시절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자위대의 저런 능력들 이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이제 물론 우리 김 의원님이 여러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주신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목받는 전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미래 전력으로 주목받는 게 이게 한일 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今は持っていない韓国が持つ、そして今は持っていないオーストラリアも持つ、我々が抑止力、対処力を向上させる上で、何が新たな次世代の動力として必要かというのは、全固体なのか、燃料電池なのか、それとも原子力なのか、議論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일본 방위상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갖겠다, 뭐 가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본도 갖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 발언은 예. 방위상이 이야기한 발언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면 핵 잠수함이라고 꼭 얘기하지 않고 디젤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을 사용할지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당연하다. 굉장히 엄중한 국제안보 상황 변화를 따르면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는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가지기 전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에 예. 여소야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2야당이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국 구성에 합의하면서 12개 분야의 중요 정책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국방 부분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 발사 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 네? 애매하죠 말이. 네. 원자력이란 단어는 없어요. 차세대 추진력 신형 잠수함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다 이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지 모르고 여기 나옵니다만 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국가 지도자로서 네네. 책임 있는 정부로서 모든 선택 사항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그랬지 네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만약에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성공한다면 네. 일본도 미국한테 우리도 가지게 해달라 하겠죠. 왜냐하면 호주, 한국도 가지니까. 두 번째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2029년이 신중국 1세기 네네. 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과연 대만 무력 통일을 추진할 것인가 시진핑 정부가 만약 그런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본 측에서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꼭 가져야 된다고 네. 나오겠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위대의 군사력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정도고 이제 개헌까지 이루어지고 이러면 아니 일본의 그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상 뭐 전쟁 가는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속도를 낼 조짐처럼 보여요. 그럼 자위대의 역할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요? 자위대가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공격 무기들을 점점점 하나 두 개씩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적기지 공격론. 이 적기지 공격론을 만들게 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뭐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네. 일본 쪽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그때 등장한 게 적기지 공격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발 원점을 유사시에는 때려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사실상 동북아 최강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으로 1, 2위를 다투듯이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지금은 거의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용어 자체는 공격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탠드 오브 능력. 이게 보면 장사정 이제 투발 능력을 기르겠다는 건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공격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동안 이제 방어적 성격에서 공격적 성격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조금씩. 예.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실제 그 훈련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수송기에서 밧줄을 타고 부대원들이 작전 지역에 저렇게 내리죠. 보면은요, 저렇게 사족 보행 로봇이 먼저 적진을 정찰을 합니다. 곧이어서 부대원들이 저렇게 뒤따라서 진입을 또 하고요. 박격포 발사도 이뤄지고 탱크 부대도 등장하고요. 저기가 일본에서 섬 지역이 침략당했을 때의 가정에서 실시된 훈련이라는 거죠. 이게 일본 자위대의 이번 새해 첫 낙하 훈련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로봇계 나오고 뭐 탱크 부대 나오고, 근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저 일본 육상자위대의 공정부대가 저렇게 시범식을 한 번씩 해요. 근데 이번엔 연례 없이 최대 규모로 했습니다. 거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각종 로봇 장비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보면 자위대가 지금 겪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병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위대도 로봇이라든지 무인체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줬고, 중요한 거는 섬을 탈환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일종의 대항을 하는 그런 훈련인데 14개 국가가 참가했다는 것도 좀 이번 훈련에서 볼 수 있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움직임을요, 우리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竹島の日堂々と大臣が出てった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顔色を伺う必要はない。日本の領土、島根県としてですね。 우리가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 이건 현실적 갈등은 아니죠. 그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그 누가 뭐라고 한다는들 뭐 상관이 있어요. 자, 바로 독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독도 야욕이 이제 여전한 상황이라면 호사카 교수님, 그러니까 자칫 일본이 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위대 쪽에서 보면 독도 구역에서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충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지나갔다. 그거는 우리 영토 위를 지나갔으니까 자위대 공군기가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혹시 촌리가 명령하면 그때 충돌 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시나리오로 쭉 있습니다.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면 지금 큰일 나니까 안 하는 거죠. 한일 관계가 지금 우호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현재 일본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게 깨질 경우는 얼마든지 도발하고 분쟁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 만일이라고 또 가정할 수만 없는 그런 또 노릇이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겁니다. 2009년에 일본 권위의 군사전문지 군지캔규에 실렸던 글이에요. 보면은 다케시마, 독도, 포포격 작전은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7년 전 글이긴 하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자위대 내부에서 독도 점령 시나리오 이런 게 돌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그 월간지에 실은 기사를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거는 자위대의 공식 문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것이고 개인이 아는 군사 지식과 경험 차원에서
군지 갱교에 기고한 것인데 만약에 독도를 점령하려면 어떤 옵션이 일본 자유대에 있는가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방위성의 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일본이 능력이 있겠죠. 뭐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면. 하지만 그건 일본한테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된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말리면은 오히려 일본한테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하게, 의연하게 대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잘해줬는데도 배신을 때린다면은 그건 일본의 손해죠. 그러면 이게 개인의 의견이고 정부의 의견은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으셨지만 개인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게 당시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제공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앞서 설명드리면 질적으로는 일본 항공자에도 앞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하늘을 장악한 다음에 일본 항공자에 대해 F2 전투기로 독도를 포격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구상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과거에는 이 일본이 우리나라 치면 해병대 같은 병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륙기동단이라고 해서 상륙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격 후에 그런 부대가 독도를 점령하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상당히 보면은 2009년이라고 했을 때 꽤 오래 전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근데 보면은 호사카 교수님 이제 저런 시나리오가 과거에 있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지금 그 한일 관계를 그 일본 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중국하고의 대립이죠. 특히 그 히토리움 문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밑도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아베 신조가 반도체로 한국을 데려왔을 때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국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일 정상회의 하기 전에 그 일본의 일본계좌신문이 그 이번에는 독도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또 세 분과 함께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